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고려가 어느 나라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서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중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란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진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대외 관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적어 놨는데요. 우선 고려는 세력 균형과 실리주의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즉, 어느 한쪽에 힘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를 맺었고,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실리주의란 실질적인 이익과 그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고려는 세력 균형을 위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고려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 주변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거란은 적대시하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발해 배웠을 때 기억하나요?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 말을 타고 기병을 중심으로 한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건국된 고려는 당연히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은 선진 문물이 많았고 당시 가장 선진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죠. 마지막으로 여진과는 회유와 토벌, 즉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중국, 당시 송나라와의 관계입니다. 대개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고려 역시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고려에 들여오기 위해서였죠. 즉, 문화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는 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송나라의 목적은 당시 지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송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에 거란, 그리고 여진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거란의 힘이 세지거나 여진의 힘이 세지면 송나라를 침략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송나라는 군사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송나라의 목적을 살펴보면 거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 고려의 군사력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군사력을 빌리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송나라는 선생님이 무슨 주이였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죠. 이 송나라는
문치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무보다는 문을 숭상하다 보니 자연스레 국가의 군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 송나라 주변에는 거란, 여진 등 위협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고려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자료를 보면 고려는 송나라로부터 비단이나 향료, 차 등을 많이 들여왔고요. 송나라는 고려로부터 금, 은, 인삼 등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는 고려의 외세 침입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 고려 주변에는 거란, 여진을 비롯하여 많은 외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도 받았었죠. 이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사이에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많이 침략을 했고요. 12세기에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13세기에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홍건적 그리고 왜구의 침략이 많았죠. 이번 시간에는 거란과 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란과의 관계입니다. 거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했었죠. 그럼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태조는 후뇨 10조에 거란을 금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펼쳤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다고 했었죠. 이를 바탕으로 청천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또한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나요? 네, 무슨 동물인지 알겠나요? 네, 맞아요. 바로 낙타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낙타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만부교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거란이 고려에 낙타를 보내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라며 거란에서 보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메어놓고 굶겨 죽였습니다. 이를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란과 대치하게 되었죠. 정종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특수 군단으로 광군을 편성했는데요. 광군의 의미는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후뇨 10조입니다. 저번 시간에 태조의 후뇨 10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잘 보이나요? 네, 거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그들의 의관 제도는 따르지 말 것이라고 하면서 거란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거란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란은 요나라를 건국하고 성장하면서 고려의 침입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총 3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1차 침입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침입의 배경은 크게 영토 문제와 외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나라인데 어찌 옛 발의 땅을 차지하고 있냐며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토 문제예요. 그리고 고려는 거란과 맞닿아 있는데 거란을 섬기지 않고 송을 섬기냐며 송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외교 문제입니다. 잘 알겠나요? 즉, 영토 문제는 고려의 북진 정책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외교 문제는 고려의 친송 정책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한 기저에는 거란이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후방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침입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토 문제와 외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빌미로 소손령을 필두로 거란이 고려에 침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1차 침입을 방어하게 되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강동 6주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서희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봐라. 누가 봐도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아니냐? 또한 거란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압록강 유역에 여진이 있으니 어떻게 관계를 맺겠는가? 라고 하며 거란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고 결국 단판을 지으면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획득한 강동 6주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그리고 하나가 비죠. 바로 흥화진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주가 아니고 진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흥화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의주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주를 획득한 것이죠. 다음으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의 배경은 강조의 정변과 송과의 완전한 단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차 침입 이후 서희의 외교 담판에서 서희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라고는 했지만 송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들여와 고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란은 송과의 완전한 단절을 도모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자 이를 구실로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조의 정변이 무엇이냐? 이 자료를 보면 강조가 보낸 부하에게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목종이죠. 그렇다면 목종은 누구일까요? 묘호가 붙은 거로 봐서는 왕이겠죠? 네, 당시 왕이 맞습니다.
그럼 강조의 정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사항이니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목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어머니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자신의 정부였던 김치양을 비롯한 그 일파를 불러들이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계획하자 이를 알게 된 목종은 대랑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 강조로 하여금 왕궁 호위를 명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목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자 강조는 천추태후가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기 전에 대랑군을 즉위시키기 위해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러한 정변을 멈춰야겠죠? 하지만 강조는 목종으로는 나라의 부흥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폐위시키고 이후 살해한 뒤 현종을 옹립시켰습니다. 이것을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강조의 정변은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시킨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옹립이라는 건 왕으로 즉위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그동안 고려를 침입할 계획만 세웠던 거란이 침입하게 된 것이죠. 결국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거란과 협상을 해서 현종의 입조, 즉 현종이 거란에 인사하러 가는 것을 조건으로 거란이 퇴군하게 됩니다. 이러한 2차 침입 와중에서도 활약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규입니다. 양규는 흥화진, 아까 얘기했던 의주에서 거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을 지킴으로써 거란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전쟁을 장기화시켰죠. 또한 퇴군하는 거란을 공격해서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현종이 나주로 피신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여기 개경에서부터 이 밑에 나주까지 길을 따라서 피신을 간 겁니다. 이 지도는 혹시 양규가 활약했던 곳이 어디일지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1차 침입 때 획득한 강동 6주 중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흥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란의 공격으로부터 많이 지켜내고 퇴군하는 거란군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3차 침입의 배경은 간단해요. 바로 이전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빼앗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고 또한 2차 침입 당시 현종이 입조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자 이를 빌미로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침입 때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우선 나성을 축조하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요. 이는 이따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송, 요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었죠. 이것은 귀주대첩 당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개경에 나성축조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성은 쉽게 얘기하면 개경을 둘러싼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방어 체계를 두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천리장성도 쌓았어요. 다음은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초기에는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여진은 고려의 조공을 바치면서 복속할 것을 스스로 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쇠퇴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진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거란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남하하면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번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는 여진한테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구성하고요.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별무반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별무반을 삼별초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별무반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뭔지 다 알겠죠? 신보군은 보병, 신기군은 기병, 항마군은 승병이었습니다.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여진에 맞서기 위해 기병을 중심으로 별무반을 형성했죠. 결국 윤관은 동북 쪽을 차지하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윤관이 고려의 영역을 넓힌 것은 척경입비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따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구성을 축조하긴 했는데 여진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방어하기가 힘들어지자 여진이 고려에 조공하는 것을 약속하며 동북 구성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자료가 바로 동북 구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영주성 그리고 함주성 등 9개 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 못 가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척경입비도입니다. 척경입비도란 척경, 경계를 개척하고 입비, 비석을 세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중 지금 쌤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비석 잘 보이나요? 네, 비석은 잘 보이는데 여기 쓰여진 이 글씨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저 비석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요. 고려지경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이 지도가 금나라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면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기존의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를 남송으로 형성하는 데 일조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장한 금나라는 고려에 사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사대란 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고려 보고 우리 금나라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시 권력가였던 이자겸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자겸은 이러한 사대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러한 사대 요구 수용을 통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 거란, 여진과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국제 질서는 어떠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고려는 국제 관계 속에서 안정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려는 거란과 공식적인 사대 관계를 맺어 조공을 바치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거란은 고려 국왕의 생일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고려를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송과도 사절단을 교환했죠. 한편 고려는 자국 중심의 국제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탐라와 여진을 하위 세력으로 두어서 지배층에게 관직을 하사하고 조공을 받았으며 고려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여진 부족은 그 거주지를 명목상 고려의 군현으로 편제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왕의 복식이나 용어, 의례 등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하게 하여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갖추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과서보다 조금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중기,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